제10장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의 선언론적 연역 1. 들어가며 분석론 제1장의 1절에서 6절과 제2장에 대한 칸트의 설명 구조가 분석적이고 미정적이라는 것은 지적되었다. 그곳에서는 오직 이성만이 선언적 실천 법칙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법칙의 형식은 어떠해야 하는지가 탐구된다. 실존 이성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한 칸트의 진술들에는 하나의 정언적 목적성이 있으나 그는 1에서 6절까지에서 순수 실천 이성과 관련해 분석적으로만 진행한다. 그의 무릎은 이렇다. 만일 순수 이성이 실천적이라면 그 법칙은 무엇이며 법칙에 복종할 수 있는 의지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법칙이 순수 이성의 법칙이라는 확신을 칸트처럼 확고히 간직한 사람은 이 믿음을 완전히 비밀리에 간직할 수 없다. 칸트의 이러한 확언이 체계적으로 정당화되는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이미 여러 구절들에서 순수 실천 이성의 실제성에 대한 그의 믿음은 분명히 드러난다. 심지어 자유의 실제성이 아니라 자유의 가능성만을 주장하려 했던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그는 논리적으로 삼가야 할 것을 어기고 종종 이렇게 하관한다. 도덕 법칙이 의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 나는 이 명제를 가장 계몽된 도덕론자들의 증명들의 호설뿐만 아니라 그러한 법칙을 분명하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윤리적 판단에 호소함으로써 정당하게 전제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의 윤리적 판단은 칸트의 도덕 철학의 참된 출발점이다. 실천 이성 비판의 구조가 아무리 분석적이라기보다 종합적이라 해도 이러한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도덕적 문제들에 대한 평범한 사람의 생각에 호소하려는 칸트의 시도는 20세기 독자들에게 익숙하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고틀로프 아우구스트 티텔의 서평에 대한 칸트의 명민한 답변에 따르면 그의 작업은 나중에 평범한 도덕적 현상들을 설명하거나 짐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의 체계를 세우는 더 익숙한 방식의 작업에 투신하는 대신에 이러한 방향에서 윤리적 문제에 접근한 데에 참신함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칸트는 루소에게 그리고 경건주의의 양심에 빚을 졌다. 그러한 양심은 그의 평생토록 공공연히 존경했던 자신의 부모의 소박하지만 깊은 정직함 속에서 그 자체로 분명했다. 하지만 도덕적 의식은 어쩌면 가상적일지도 모르며 의무는 헛된 망상이고 키마이라 같은 개념일지도 모른다. 설령 그 개념이 타당하다고 해도 우리는 이 세상 어디에서 참된 덕이 발견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사례도 덕의 현존을 입증할 수 없다. 논증의 어조는 7절에서 갑자기 변한다. 그는 순수 이성이 실천적이려면 무엇이 참이어야 하는가라는 가언적 진술에 머무르지 않고 대담하게 그 이상을 확언한다. 순수 이성은 그 자체만으로 실천적이며 우리가 윤리법칙이라 부르는 보편법칙을
인간에게 부과한다. 분석과 학원의 대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다음 두 구절을 비교해보자. 때때로 우리는 이성의 이념들이 실제로 현상으로서의 인간 행위들에 대해 원인성을 증명했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발견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의 합법직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분석해 보기만 하면 된다. 이 경우 우리가 매번 발견하는 것은 그들의 이성이 경향성의 어떤 속삭임에도 매수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 강제되면서 행위할 때마다 의지의 준칙을 늘 순수한 의지에 결부한다는 점. 다시 말해 이성은 자기 자신을 선언적으로 실천적이라고 간주하는 한에서 의지의 준칙을 자기 자신에게 결부한다는 점이다. 무엇이 칸트에게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가정의 지위에 있던 명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는가? 어조의 변화만으로 논증이 저절로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하나는 이른바 순서 이성의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원칙의 연역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제이다. 2. 순수 이성의 사실. 전에는 단지 방법론적인 출발점일 뿐이었던 도덕적 의지의 가정은 그것이 가상적일지도 모른다는 칸트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증의 실제 전제로 기능한다. 그는 말하기를 이 근본 법칙에 대한 의식을 우리는 이성의 사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법칙을 이성에 앞서는 소여로부터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법칙은 순수하든 경험적이든 간에 어떠한 직관에도 기초하지 않은 선언적 종합명제로서 우리에게 그 자체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이 법칙을 오해 없이 주어진 것으로 고찰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이 경험적 사실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분석론이 밝히는 바는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 그 자체로 그리고 일체의 경험적인 것으로부터 독립해 의지를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순수 이성이 실제로 실천적임을 그 자체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의 사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윤리성의 원칙에서의 자유이다. 도덕법칙은 마치 순수 이성의 사실처럼 곧 우리가 선언적으로 의식하고 있으며 필증적으로 확실한 것으로서 주어져 있다. 이 유명하지만 모호한 구절들과 관련해 두 가지를 물어야 한다. A. 여기서 주장된 이성의 사실이란 무엇인가? B. 칸트가 이성의 사실에 기반을 두고 시도하는 작업은 타당한 토대를 지니는가? A. 순수 이성의 사실은 무엇인가? 칸트 스스로도 그것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을 확정한 것 같지는 않다. 각 인용문에서 순수 이성의 사실은 다음을 의미한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그것은 법칙에 대한 의식이며 두 번째와 네 번째 인용문에서 그것은 도덕법칙 자체이고 세 번째 인용문에서는 자율이다. 칸트는 자율로서의 자유를 도덕법칙과 동일시 했으므로 아마 이 둘은 하나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도덕법칙에 대한 의식과 법칙 자체는
첫눈에도 분명히 구별된다. 전자는 우리가 이성의 사실이라 부르기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의 사실로서 현존한다고 확실히 말해질 수 있으며, 후자는 그것의 현실성은 아직 계류 중이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첫눈에 분명한 이 구별이 결국 타당하다면 칸트의 논증은 순환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첫 번째 의미의 사실이 현존함을 받아들일지라도 거기에 두 번째 의미의 사실이 포함되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의미의 사실은 칸트의 논증에서 불가결하다. B. 실제로 그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의미에서의 사실인가? 두 번째 의미의 사실이 명백히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을 그 자체로 거부할 근거는 아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해도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실들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실을 취하는가? 혹시 그러한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직관이나 통찰이 우리에게 있는가? 비록 그가 그것을 직관이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내 생각에 칸트는 분명 우리가 그러한 통찰을 지닌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통찰들 또는 직관들은 칸트가 이미 그것이 그릇될지도 모른다고 시인했던 종류의 명중성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통찰이나 직관에 대한 호소는 어떤 진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용거나 전제를 찾는 데 실패했다는 고백이지만, 그럼에도 진리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고집이기도 하다. 원리상 어떤 종류의 직관은 확실히 필연적이지만 그것이 어느 특수한 직관이 필연적이거나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것은 실로 틀릴 수도 있다. 혹시 도덕 법칙은 우리의 도덕적 경험이 설명되고 납득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가정해야 하는 종류의 사실인가? 그러나 그런 의미의 사실이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단지 가정이라 불러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성되기를 기대하는 경험은 그 자체로는 계류 중이지만 어쩌면 어떤 다른 가정들, 이를테면 정신분석의 가정들에 따라서도 동등하게 잘 구성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이른바 두 가지 사실 간의 첫눈에 분명한 구별을 근본적 이중성으로 해석한다면 칸트는 우리가 도덕법칙을 의식한다는 논쟁의 여지없는 사실로부터 오직 순수 실천 이성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법칙이 있다는 논쟁적 사실로 이행할 수 없다. 하지만 도덕법칙의 정당화를 위해서는 후자의 사실성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나는 믿건대 사실의 의미의 이중성은 칸트의 전제들을 적합하게 대표하지 못한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암시가 있다. 먼저 순수 이성의 이러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유일한 사실이라는 그의 확언이 있다. 그리고 나는 칸트가 그저 우연히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칸트로 하여금 그것을 선언적으로 유일무이한 것으로 간주하게 만든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결코 전개되지는 않은
어렵고 모호한 암시이기는 하지만 내가 여기서 제시하려는 해석의 실마리는 이렇다. 자유와 무조건적 실천 법칙은 서로가 서로를 지시한다. 칸트는 이어서 말하기를 여기서 나의 질문은 양자가 실제로 다른가도 아니고 반대로 무조건적 법칙이 단지 순수 실천 이성의 자기의식인가도 아니며 순수 실천 이성이 자유의 적극적 개념, 즉 자율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한가도 아니다. 암시된 것이 가능성을 탐구하려면 순수 이성의 사실의 의미에 대한 또 다른 구별이 필요하다. 이 표현은 순수 이성이 자신이 대상에 관해 직접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고 이성이 반성적으로 인식한 순수 이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를 순수 이성에 대한 사실과 순수 이성의 사실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우리가 도덕 법칙을 순수 이성에 대한 사실로, 즉 유일하고 독특한 통찰 또는 직관의 대상으로 생각할 때 적어도 이 사실의 바로 그 유일함이 의혹의 근거이다. 순수 이성 비판에 따르면 순수 이성으로는 어떤 사실도 인식될 수 없다. 사실들은 오직 직관을 거쳐서만 이성에게 주어진다. 순수 이성에 대한 어떤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마치 사실 같을 뿐이다. 반면에 그가 순수 이성의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성에 대한 사실에서 느끼는 의혹이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칸트의 요점은 어떠한 의혹이든 순수 이성의 원칙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만일 순수 이성이 실제로 실천적이라면 그것은 그것 자신과 그것이 개념들의 실체성을 행위로 입증할 것이다. 이성이 이성 자신에게 부과한 법칙만이 순수 이성에 의해 선언적으로 인식될 수 있고 이것만이 순수 이성에 대한 사실일 수 있다. 도덕 법칙은 이성의 자율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순수 이성의 사실, 즉 순수 이성이 실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의 표현인 한에서만 순수 이성에 대한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도덕 법칙이 순수 이성의 유일한 사실이며 순수 이성에 대한 유일한 사실인 까닭이다. 만일 이것이 다소 교묘한 논증으로 보인다면 그것이 나타내는 도덕적 현상에 주목해보자. 도덕적 원칙은 이 원칙이나 법칙에 무지한 사람을 구속하지 못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명령이 그 자신에게 타당하다고 믿는다면 명령은 그의 믿음만큼 그에게 타당하다. 여기서 그 사람이 이러한 요구의 타당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데서 이미 이성은 실천적임이 입증된다. 명령이 사실상 타당한 요구를 표현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것은 참이다. 규범성의 선언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자만이 이에 대한 실수도 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반론도 규범적 근거들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성에 의해 입증하려는 시도만큼이나 우스꽝스럽다. 이제 나는 주장하건대 자유의 이념 아래에서만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존재자는 바로 그 때문에 실천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자유롭다. 그러나 자유의 이념은 도덕법칙으로 표현된다. 이리하여 도덕적 강제, 즉
법칙에 대한 의식은 그 자체로 순수이성에 대한 사실인 도덕법칙의 실천적 요구를 타당하게 만든다. 그것은 실로 매우 이상한 종류의 사실이라서 칸트가 이를 마치 하나의 사실이라고 부른 건 정당하다. 요약하자면 도덕적 의식, 곧 의무의 의식은 논쟁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얼핏 보기에 그것은 의무가 가상적이고 키마이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확언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만일 내가 이를테면 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의무가 신의 의지에 의해 규정된다고 믿지만 사실상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때에도 내가 의무의 부름을 감지한다는 사실은 남아있을 테지만 의무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강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순수이성에 대한 사실인 도덕법칙은 이성 자체의 입법 외에 어떤 것도 표현하지 않으므로 순수이성의 사실은 순수이성에 대한 사실에 반영된다. 어떤 존재자가 칭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에게는 타당한 법칙이 존재한다. 형이상학적 연역은 이 법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밝혔다. 순수이성에 대한 사실이다. 3. 연역. 순수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말하기를 법학자들은 법적 행위에서 권한과 월권을 논할 때 권리 문제와 사실 문제를 구별하고 이 양자의 증명을 요구한다. 그들은 권한 또는 권리의 요구를 밝혀내야 하는 전자의 증명을 연역이라 부른다. 바로 이것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칸트가 이 대목에서 연역이란 낱말을 사용한 의미이다. 사람들이 원인성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적법한 도덕적 강제 아래에 있다고 믿는다는 것은 논란이 되는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이 개념들을 사용할 권리에 관한 물음은 사용의 사실에 관한 물음과 다르다. 법적 연역에서 법학자는 다음의 3단 논법을 제출한다. X는 A이고 헌법은 A가 옳다고 말하므로 X는 옳다. 그러나 칸트의 선언론적 연역은 이렇게 정돈된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인류의 정신에 바로 그것으로부터 인과성이나 도덕성의 원리가 구조적 귀결로 제시되어 그것이 허용될 수 있거나 필연적이라고 증명할 수 있게끔 미리 이식된 원리는 없다. 설령 그러한 원리가 있다 해도 그것은 원인 개념이나 당위 체제보다 더 분명하지 않을 것이고 흉이 인과율에 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행복을 향한 인간의 자연적 욕구와 같은 이성에 대한 다른 어떤 사실로부터 도덕법칙의 연역을 시도한다면 이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필연적 법칙이 아니다. 도덕적 원칙들은 상위에 놓인 더 잘 확립된 원리로부터 3단 논법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원리는 없다. 선언론적 연역의 과정은 전제에서 그것이 논리적 결론에 이르는 직접 추론의 절차가 아니다. 그것은 의문시되는 가정된 사실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절차이고 A. 그것의 필연적 전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B. 이 전제의 부정의 귀결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절차이다. 예를 들어 수학의 객관적 타당성은 그 전제가 경험에 기초하고
따라서 필연성이 결여되었다거나 그 전제가 분석적이고 따라서 객관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게 되었다. 순수 이성 비판은 만일 수학이 경험적이라면 그것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루는 공간은 유한할 수도 무한할 수도 없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말하자면 경험론적 수학은 자기 모순이다. 이리하여 칸트는 이율배반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다른 이론을 정식화하고 그 이론의 결과 중 하나가 수학의 필연성임을 제시한다. 이 연역은 수학자들이 고유한 작업이 못마땅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공간에 대한 상당히 잘못된 견해에도 불구하고 잘해나가고 있었다. 연역은 그들이 자연과 수학의 한계와 관련해 보증되지 않은 결론의 도출을 방지하기 위해 그리고 회의주의자들이 수학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에서 가짜 증거를 끌어다 쓰지 못하게 막기 위해 수행되었다. 유사하게 칸트는 원인성 개념에 대한 휴무의 도전에 답하려 시도한다. 그러나 그는 휴미 거부했던 결론을 직접 3단 논법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휴미 의심했던 전제의 승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는 만일 원인성이 습관적으로 인가된 관념들이 주관적 연상일 뿐이라면 그러면 심지어 경험의 소요들도 우리는 바로 이 소요들로부터 귀납 추론을 통해 보잘것없는 인과적 일반화라도 가능해지기를 희망하지만 쓸모없어짐을 보여줌으로써 휴맥에 대답한다. 왜냐하면 오직 인과적 체계 내에서만 우리는 귀납을 가능케 하는 사건들의 객관적 질서와 귀납을 뒷받침하기에는 너무 변화무쌍한 표상들의 주관적 연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과율에 따른 어떤 결과가 이미 이용 가능한 한에서만 그 자신의 고유한 근거들에 따른 휴무의 원리의 재구성도 수행될 수 있다. 비록 매우 기이하게도 칸트가 그 절의 교제와 달리 앞선 비판서와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순수 실천이성의 원칙의 연역 가능성을 부정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여기서 그의 절차는 순수 이성 비판과 비교된다. 그런데 그는 이미 순수 이성의 사실을 사용한 뒤에야 그리고 그 원칙은 어떠한 연역도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난 뒤에야 연역에 착수한다. 첫눈에는 유감스럽게도 표제가 잘못 붙은 것 같은 이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 칸트가 실제로 행한 작업을 서술하기 전에 칸트가 연역에서 합당하게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숙고해보자. 우리는 여기서 그가 지금 아주 널리 쓰이고 있는 개념, 즉 분석되고 분명해지고 확립되어야 할 하나의 실제로서의 도덕적 경험 개념을 도입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 경험의 전제를 향한 비판적 역치는 그를 하나 이상의 선언적 종합명제로 인도할 것이다. 그것들이 정당화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확고하게 세워졌다는 주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제들이 원리들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러한 원리들 없이는 앞서 주어진 것으로 놓인 도덕적 경험이 이해될 수 없음을 입증함으로써 수행된다. 만일 이것이 순환 논증이라는 반박이 있다면 적어도
모든 논증에는 전제들이 전체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대답할 수 있겠다. 도덕적 현상들에 주목하기를 완강히 거부한 비판자에게 그 논증은 별로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이는 마치 순수이성 비판의 7 더하기 5는 12임을 확언하거나 부정하기를 거부하고 침묵한 회의주의자의 갑옷을 전혀 선장하지 못한 것과 같다. 여기서 도덕적 경험은 첫 비판서의 가능한 경험과 동일한 지위를 점한다. 인신론적이거나 윤리적인 분석을 위해 어떤 대상이 있어야 한다면 이 영역들은 둘 다 적어도 미정적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여기서의 칸트의 방식이 아니다. 도덕적 원칙에서는 연역이 필요하지 않다. 실천위성 비판의 방법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초를 잠시 되돌아보자. 정초에서 칸트의 논증은 다소 예상된 형식을 취한다. 절대적 선의지의 개념과 보편적으로 입법하는 의지의 개념은 서로 종합적으로 연관된다. 이 연관이 필연적이려면 그것은 순수이성 비판에서 순수직관과 같은 어떤 제3의 순수한 인식을 통해 매개되어야 한다. 제3의 인식은 자유의 적극적 개념에 의해 제공되는 바, 이는 우리의 의지에 기속하는 한에서 감성계의 원형이 되는 지성계의 이념이다. 지성적 또는 초감성적 세계는 순수 실천이성의 자율 아래서 고철된 자연세계의 다름 아니다. 이것은 칸트가 도덕적 시계의 개념 또는 도덕적 원리의 정당화로서의 도덕적 경험체계의 개념에 도달했던 것과 밀접해 보인다. 실천이성 비판에서 그는 윤리학의 원리의 연역은 불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정초의 논증을 뒤집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도덕법칙을 곧 이성의 사실을 다른 어떤 것을 말하자면 도덕법칙의 존재 근거인 자유를 연역하기 위해 앞서 주어진 것으로 사용한다. 칸트가 도덕법칙의 연역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논증은 형식적으로는 첫 비판서의 선언적 종합적 원칙의 연역과 유사하다. 자유의 개념은 직관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자유의 직관이 존재한다면 두 논증의 병행론은 완벽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직관은 없다. 이성의 이념이 연역에서 직관의 대체물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려면 첫 비판서에서 연역의 추상적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개념은 완벽하게 기묘하고 믿기 힘든 것처럼 여겨질 것이다. 범주들이 연역에 따르면 범주들이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식 대상들이 경험이 가능하게 주어져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상들이 주어지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직관 대상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개념들과 판단들의 연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직관들이 아니라 원칙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원칙들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론적 인식의 경우처럼 우리의 개념들을 직관에 적용하는 대신 둘을 날카롭게 분리하고 원칙들에서 개념들을 도출해야 한다. 직관적 또는 경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두 비판의 길이 갈린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경험적 진료를 제거하면
순수 직관 형식이 남는 반면 실천이성 비판에서는 당위의 한갓 형식만이 남는다. 이론적 종합 판단들은 직관의 순수 형식을 참고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판단의 주어와 수로 개념의 틈을 매개한다. 도덕 철학에서는 어떠한 순수 종합 판단도 가능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가능하며 순수 이성에 대한 사실로서 실제로 주어져 있다. 선의지, 즉 순수 실천 이성은 오로지 보편 법칙만을 자기의 준칙으로 삼는다. 이것은 선험적 종합 판단으로 주장된다. 왜냐하면 절대적 선의지라는 개념의 분석을 통해서는 준칙의 저러한 특성이 발견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확증될 수 있는가? 그것은 직관의 발견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관의 어떤 대체물을 추가함으로써만 가능하다. 그것은 순수하게 지성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도덕 감정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선험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합 판단은 선험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직관처럼 독립적으로 보증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단지 정당화가 필요한 사유의 산물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제3의 것, 곧 직관의 대체물은 자유의 이념이다. 자유는 결코 주어져 있지 않다. 오직 그 이념만이 주어져 있다. 여기서 논증은 참으로 놀라운 전회를 이룩한다. 누군가는 칸트가 선험적 종합 판단을 연역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대했겠지만 선험적 종합 판단은 연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연역될 수도 없기 때문에 논증은 자유의 이념 자체의 연역을 위해 사용된다. 그런데 다행히 연역은 직접 추론이 아니며 도덕 법칙이 자유가 연역되는 근거로 복무하는 한편 자유의 개념 또한 도덕 법칙의 신임장으로 복무한다. 자유의 개념은 독립적으로 고증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로지 이 독립적 보증을 통해서만 칸트는 도덕 법칙을 확립하기 위해 자유를 사용하고 자유를 확립하기 위해 도덕 법칙을 사용하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유의 인식 근거인 도덕 법칙의 독립적 보증은 순수 이성의 사실이다. 법칙의 존재 근거인 자유 개념의 독립적 보증은 그것의 이론적 사용에서 발견된다. 도덕 법칙에 대한 이런 종류의 신임장은 말하자면 그것 자체가 순수 이성의 원인성인 자유의 연역의 원리로서 정립된 바 모든 선언적인 정당화의 충분한 대체물이다. 이론 이성은 그 자신의 필요들 중 하나를 보충하기 위해 적어도 자유의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필요들 중 하나, 즉 이론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 이것은 이론 이성 자체 안에서 해소할 수 없는 모순 또는 불완전함을 피하기 위한 필요이다. 사변 이성은 다만 이성의 본질이 공격받고 회의주의의 심연에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 자유의 가능성을 정립했다. 여기서 제3 이율배반의 해결의 고유성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제3 이율배반은 처음의 두 이율배반과 마찬가지로 노골적인 자기 모순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정립과 반정립 모두가 참임을 증명함으로써 모순이 해소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 정립이 거짓이고 반정립이 참이었다 해도 모순은
해소되었을 테지만 하나의 연결된 세계를 생각하려는 이론 이성의 관심은 좌절되었을 것이다. 이성주의는 조건들의 전체를 요구하며 만일 어떤 것으로부터 귀결되지 않은 원인이 불가능함이 입증되었더라면 이 요구는 현상계나 지성계 어디서도 충족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경우 심지어 자유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조건지어진 것에서 조건들로 그리고 조건들이 조건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하는 이성을 인도하는 타당한 규제적 이념일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이론 이성은 마치 직접적인 논리적 모순이 전혀 제거되지 않은 듯 희망 없는 공경에 처했을 것이다. 이론 이성은 단지 자유에 반하는 어떠한 타당한 논리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자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자유의 실제성을 인식한다고 증명하지 못한다. 자유를 실제로 인식한다는 우리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을 증거는 순수 이성은 물론이고 사변 이성의 전체 건축물 아치의 이맛도를 고정할 것이다. 이 증거는 순수 실존 이성의 증거이며 이것은 인과성 개념의 사용에서 사변 이성에 의해 요구된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선언론적 자유를 실증한다. 따라서 자유와 같은 순수 실천 이성의 개념들은 보통 서둘러 지은 건축물에 나중에 끼워 넣어야 하는 받침목이나 버팀 기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체계의 연관을 더욱 명료하게 만드는 참된 구성 요소이며 이로써 우리는 전에는 다만 미정적인 방식으로만 표상할 수 있었던 개념들을 이제 실제로 현시되는 것으로서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실천 이성 비판은 첫 번째 비판서에서 특별한 규정 없이 남겨진 공토를 점유해도 된다는 한갓 허가로 시작하지 않는다. 인식이 결여된 이 공터는 도처에서 실제로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의 인식의 요구들을 통해 이미 충분히 규정되었다. 자연적 인과성의 개념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는 오직 한 종류의 거주자에게만 적합하다. 이제 순수 실천 이성은 이 빈자리를 지성계에 지정된 인과성의 법칙으로 즉 도덕 법칙으로 채운다. 이 애홈길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다. 이로써 순수 실천 이성의 원칙을 위해 무엇이 획득되었는가? 그 원칙은 이미 사실로서 확언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적나라하게 고립된 확언이라거나 폐쇄적이고 순환적이며 공허한 체계로 둘러싸인 확언이 아니다. 이로써 도덕법칙은 이론 이성의 변증론의 이율배반이 해소되는 한 이론 이성이 요구하는 형식에 적합하다고 뒷받침된다. 순수 이성 비판에 따르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도덕적 원칙들 사이에 해소될 수 없는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후자이다. 그러나 자유개념의 필수 불가결함이 인정됨으로써 또한 그 이율배반이 해결될 수 없다면 양측 모두 위태로워질 것이다. 이제 자유의 이념은 이론 이성에 의해 요구되면서도 확증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수 이성의 사실을 통해 실천적으로
확증되기 때문에 더는 상충의 위험이 없다. 도리어 양자는 한갓 일관성이라는 명징한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서로를 뒷받침한다. 자유의 개념이 독립적으로 보증된다는 것은, 즉 자유 개념이 이론이성에 의해서도 요구된다는 것은 자유의 개념을 순수 실존이성의 실제성의 체계적 신임장으로 복무하도록 한다.